네, 기록을 진행을 할 테니까 그동안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면을 끄셔도 좋고 편하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3권 노동조합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노동 3권이라고 하면 뭐 이 3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다 아시죠?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구성할 수 있는 권리,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그리고 파업으로 대표되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를 노동 3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노동 3권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습니다. 헌법에서 이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것은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법을 만든다고 무제한적으로 제한이 되는 건 아니죠.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거나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이 노동 3권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노동 3권이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행정관청에 의해서 마음대로 좀 제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행정관청이라고 하면 주로 고용노동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설립신고를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처럼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조가 아니다라고 보겠다라는 통보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 뭐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관청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내용들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노조법을 통해서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 노동조합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노동 3권 제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 노조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거냐를 규정하는 것이 노조법인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 법의 조항들이 오히려 노동 3권을 제한하고 불법화하는 근거 조항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 파업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노조법이 담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대표로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법이 이러한 한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으로 권리를 뒷받침할 수도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사례를 잘 찾아보기는 어렵잖아요. 오히려 그런 법률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법률을 더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권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불온하게 여겨온 과정들이 있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식들이 지금에 있어서도 노동 3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인식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 3권이 어,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확립되어 왔는지,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노동 3권이 어떻게 위치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노동 3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사실은 노동 3권 보장의 역사라기보다는 억압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훑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노동 3권의 보장 확립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초기의 자본주의의 시작, 그리고 노동법의 시작, 그리고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쟁취해 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등장 초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노동시간 강의를 할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누셨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등장 초기에는 아동들이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으로
수명 자체가 극히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정도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 1802년에 만들어지는 공장법을 최초의 노동법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동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에는 아동의 보호, 여성 노동의 보호, 그리고 점차 성인 남성을 비롯해서 노동자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를 확장을 해오죠. 그리고 노동시간 제한에서부터 임금 보호, 해고 후로부터의 보호, 사회보장 등등 내용적으로도 점차 보호의 범위를 좀 확대해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결을 엄격하게 금지하던 것에서 이제 결사의 자유가 원칙으로 확립되는 과정으로까지 역사가 200여 년의 역사가 흘러오죠. 그 과정에 대해서 이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 노동법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착취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 노자 간의 싸움 속에서 타협의 산물이다. 결국 노자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노동법의 역사를 보면은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럴 때 이 노동법이라는 것이, 노동법제라는 것이 다만 특정한 계층이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하고, 그리고 자본도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이윤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렇게 양보를 하는 사형물로 만들어진 것이 노동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너무 앙상하다라는 거죠. 이런 노동권 쟁취를 위해서 싸워온 역사의 의미를 다 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노동법에 대해서 투쟁을 할 때, 법을 개정하라고 투쟁을 할 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변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고민을 할 때, 이런 제도적인 투쟁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협일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경우들도 가끔은 보게 되는데 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그 법률 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싸웠고 하나의 문장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렸는지에 대한 부분 이면들을 보는 것으로써 노동법제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결금지법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 다시 단결금지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그 노동 3권 결사의 자유를 쟁취해 왔는가의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어, 주로 영국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프랑스에서 조금 더 먼저 생겼더라고요. 1791년, 1799년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에서 단결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인간들은 동등하고 동등하게 계약을 하는 관계들인데 노동자들이 결성을 해서 사용자를 억압하는 것은 이런 계약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모죄로 엄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노동자 2명 이상이 모이면 공모죄로 처벌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 굉장히 엄혹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서구에서도 근데 이 단결금지법 시대에는 그러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러다이트 운동, 기계를 부수는 운동이잖아요. 이런 러다이트 운동이 이 단결금지 시대에 맞, 회사에 맞서서 기업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러다이트 운동은 사실 1700년대 중반부터 해서 1800년대 한 초중반까지 굉장히 좀 넓은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데요. 1800년대 초반에 주로 집중해서 많이 나타나고 비밀 결사의 형태로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비밀 결사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속되고 탄압되고 처벌당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단결금지법의 시대를 넘어서 그 투쟁 끝에 1824년에 드디어 단결금지법이 폐지되고 영국에서 1825년에 단결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과 같은 노동조합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1800년대 전반기까지 이 시기까지는 길드라고 이야기하는 장인 중심의 숙련공 중심의 노동조합이 좀 더 많았다고 하고 산업화가 더 발달을 하면서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유사한 비숙련공 노동조합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 곁들여서 볼 것은 1848년에 그 칼막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이 공산당 선언 발표 이후에 노동운동의 그런 사회주의라는 이념적인 바탕을 형성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고 단결금지법이 폐지가 되고 단결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가 이제 완전하게 보장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더 시간이 걸리고요. 그 과정에서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고 그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 그 평가를 어떻게 인류 역사에 남길 것인가 이런 작업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ILO가 설립되고 결사의 자유 원칙이 확립되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의 의의인데요. 네, ILO가 1919년에 설립이 되죠. 그 1차 대전이 1914년, 18년 이 사이에 벌어지면서 이 빈곤과 불평등을 이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찾기도 하고요. 특히 세계대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로 인해서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난민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크나큰 전쟁을 겪으면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 바탕에는 결사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장 전문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 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류의 존엄성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글로 나누어 드린 교환에 보시면 그 법조신문에 그 기사를 하나를 담아둔 게 있을 텐데요. 이게 그 한국에서 지난 정부 때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이제 소개한 기사 중에 하나로 좀 참고 자료로 이제 담았는데 예, 뭐, 그 당시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사회적인 불안의 요소, 뭐, 혁명, 난민, 전쟁으로 인한 유럽 사회에 퍼지고 있던 시위, 이런 사회적 불안 요소에 맞서서 평화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평화를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사의 자유를 승인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ILO가 설립되고 이후 이 과정에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넘어서면서 이 전 세계가 그 냉전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서구 유럽이 이런 그 결사의 자유 보장 이후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 1차 대전 이후에 ILO를 설립하고 이런 이제 결사의 자유의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또 겪게 되잖아요, 인류는. 그러면서 이제 그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오고요. 이때 이제 그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경험까지를 지나면서 ILO 헌장에서 이야기했던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했던 이런 선언이 경험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노동과 관련해서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이런 기본 원칙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으로도 이제 이어지게 되죠.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더 확장해서 이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집단적인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유라는 부분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그 ILO 설립에서부터 필라델피아 선언, 세계 인권 선언 이 흐름들이 이 두 번의 큰 전쟁 가운데에서 인류가 겪었던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현이고 그 과정에서 결사의 자유가 국제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그 1800년대부터 발전해왔던 노동운동의 발전,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서구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치 정당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법제가 획득이 되면서 노동권 보장 체계를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서구의 복지국가 체제가 당시의 냉전 상황에서의 체제적으로 더 우월함을 보이기 위한 것, 그리고 내부적인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런 의도들이 있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존엄, 인간의 존엄, 그리고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노동운동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지표로서 여전히 그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노동 3권 보장이라는 것이 가지는 이런 역사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사의 자유 확립이라는 것의 배경에는 늘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자본의 착취가 야기하는 빈곤과 불평등 이런 것이 정의롭지 않다. 그 정의롭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큰 고통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런 경험들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결사의 자유, 노동 3권인 것이고, 그래서 이 노동 3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노동 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적 자치를 보완한다라거나, 근대 시민법의 수정이라거나 하는 논리들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런 자유로운 개인들이 계약을 할 때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측면을 보완해서 균형을 이룬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이 노동 3권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제가 좀 전에 권리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라는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노동 3권에 대해서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 좀 주목하지 않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생계가 가능하다면 충분한 임금이나 괜찮은 노동 조건이 주어진다면 노동 3권을 좀 덜 보장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노동 3권을 생존의 맥락으로만 이해할 때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귀족 노조의 파업이라고 비난을 하거나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뒀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한 결정입니다. 그 사립학교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이전의 사립학교법에서는 면직 사유 중에서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 교사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노동운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를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 3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을 무기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은 어떤 배경이냐면, 교사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별도 법으로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노동 상권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 상권을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사립학교법에서는 노동운동을 하거나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되었지만 정치운동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노동 3권을 단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의 맥락에서만 이해할 때는 이 노동 3권이 가지는 자유권의 성격을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난하는 여러 논리들이 발생을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한다라거나 노동시장 강자와 약자의 논리,
로 많이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강자라는 것은 정부의 논리를 살펴보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파업을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강자로 다 치부를 하죠.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노동조합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서 고용 안정을 쟁취하고 높은 임금을 쟁취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다 피해로 돌아간다라는 논리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난하는 정부의 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이 자본이 사용자가 기업이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형식적인 균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비의 투쟁으로 인해서 회사가 피해를 받았으면 그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노동삼권법제가 가지는 다른 민형사법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볼 때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폐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인류가 기록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제가 가진 의미라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노동자들에게 부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파업을 통해서 자본의 생산을 멈출 수 있게 하는 힘. 그리고 그것으로써 인간성이 더 보장되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지향을 품게 하는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노동삼권과 노동삼권보장법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노동삼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일터에서 집단적이고 자율적인 규범을 형성하죠.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노동 속에서 일터에서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일터의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노동자들이. 그리고 파업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노동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어, 사건들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고 개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동 삼권이 발현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노동 삼권은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지금 한국의 그 노동 삼권이 왜 이렇게 노동 삼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조금 오랜 과정을 거슬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업화 초기부터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짧지만요. 일제화 시대부터 좀 거슬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엄격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되던 시기였죠. 이것이 다만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 전체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 투쟁적인 성격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것까지 다 방지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헌들을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현실을 통치했던 것은 이 치안유지법이죠. 1925년에 제정이 돼서 이후에 한 차례 개학이 되고 1941년에 이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항들로 그, 이 그 결사의 자유, 결집할 수 있는 자유, 모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발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최초 제정됐던 일곱 개 조항은 이 괄호 안에 써 있는 조항을 빼고는 나머지 다 1조를 이것을 위반했을 때한 처벌인데요. 국채를 변혁하거나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그 황제가 천황이 다스리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체제를 변혁하려고 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28년 계약에서는 특히 이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뿐만 아니라 지원 대표자 에 대한 특히 이 지도부에 대한 처벌까지 더 확대가 되고 1941년에 이르게 되면은 결사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 지원하려고 하는 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등등 굉장히 많은 조항으로 이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일제가 이제 그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물러가게 되고 미군정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군정 하에서도 집회 결사의 자유는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이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이 미군정이 들어와서 가장 주력을 했던 것은 생산을 통제하는 겁니다. 생산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일제가 한꺼번에 이제 패망하고 한꺼번에 좀 물러나면서 그동안 이 국내에, 조선에 한국에 이제 지어두었던 공장이나 많은 생산 시설들이 일제히 멈추게 되죠. 공백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이 공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직접 관리하고 기계가 녹슬지 않게 다듬고 현장을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생산기관 접수관리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관리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노동자들은 어, 우리가 스스로 그 주인이 되어서 공장을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음 올 때까지 다음 사장이 올 때까지 자, 이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이 생산기관 접수관리 운동 배경에 좌익 세력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좌익 억압 체계 일환으로 이런 운동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산을 강탈하거나 동맹 파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금지를 하죠. 그리고 철저히 현장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몇 가지 군정 법령을 보면 그 1945년 10월에 나왔던 군정 법령 19호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 어, 생산을 계속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공장의 생산과 민중 생활상 필요한 것을 선언하고 정지 또는 저감을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노동 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조정위에서 해결을 하고,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생산을 무조건 계속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45년 11월 그 다음 달에 나온 노정과 방침이라는 것에는 이 19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침이 나오는데요. 이에서도 역시 어, 생산을 강탈하거나 동맹 파업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주들이 직장을 폐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생산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올리는 것을 이 사회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등록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이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치 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어, 방식으로 노동에 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가 한국의 노동법이라는 것의 형태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한 것은 1953년이죠. 1953년에야 이제 드디어 우리 그 노동조합법이 생기는데요. 이때 그 처음에 만들어진 법률은 두 개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 노조법이라고 할 때 풀 명칭이, 전체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법률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라는 두 가지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때도 그 이 1953년이면 그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잖아요. 이 시기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노동조합 법 등이 노동법이 근로기준법도 이 53년에 만들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시급하게 부산에서 만들어졌어요? 시급하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 노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좀 중요한 크게 두 가지 파업이 일어납니다. 조선방직이라는 그 사업장에서 51년, 52년 이 시기에 투쟁이 있었는데 이 조선방직은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도 노동자들 투쟁이 있었던 사업장이에요. 여기에 그 강일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승만의 신복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경영자로 취임하면서 신규 채용을 하고 대대적으로 기존의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 퇴진을 주장하면서 이제 파업 투쟁을 여러 차례 했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때 뭐 노동자들이 승리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52년에 또 부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한 상황이었고 노동자들이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섰던 것이고요. 이 파업은 좀 그러니까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총파업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당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미군정을 대동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당시 정부가 빠르게 노동법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전부터 이 노동법 제정을 요구하던 흐름과 맞물려서 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만들어진 법이 좋지는 않은 거죠. 사실상 노동조합을 허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단체협약이라는 것도 공장이나 사업장, 기타 직장 단위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좁은 범위 안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고, 복수노조도 금지되고, 정치활동도 금지되고, 그래서 격렬하게 벌어질 것 같은 노동운동에 여기까지만 돼라는 한계를 설정하는데 좀 급급했던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61년에 노동조합의 형태 자체를 전국의 단일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재편하는 발표가 일어나죠. 그래서 한국노총을 설립해서 그 중심으로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그런 식으로도 법이 더 개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 들어서면 유신 시대에 들어서게 되죠. 이때는 사실은 노동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만만치가 않죠. 노동운동의 역사에서도 암흑의 시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때는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에서만 노동 3권이 보장이 됩니다. 유신헌법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헌법의 노동 3권 보장은 그거잖아요. 모든 그 노동자는 근로자라고 쓰지만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잖아요. 이때 유신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이 된다라고 해서 노동 3권을 극히 좁게 제한을 하고 있었고요. 노동조합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를 강화해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 공익사업은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해서 국가가 더 많이 개입을 해서 노동조합의 그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그때는 이제 뭐 그 노사 분규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예전에는 이것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펴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군사정부 시기 들어서도 이런 억압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는 또 노동조합 설립 단위를 그 기업 단위로만 또 강제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 당시 과거 노동조합법에서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위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심지어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를 통해서 뭐 이제 그런 의결이 있어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좁게 만들었고요. 여전히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었고 또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는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조항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장 안으로만 가두고 밖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이제 노동관계법이 이제 약간의 변화를 가지게 되고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좀 이제 변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이때까지도 복수노조 금지와 같은 악법 조항들은 많이 유지가 되고 그대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97년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것이 두 법을 통합해서 새롭게 이제 제정이 되죠. 이때 조금 이제 걸러지는 내용들이 생기는 건데요.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이때 삭제가 되고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초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삭제했을 뿐이고요. 개별 사업장 단위로는 10년간 유예를 해서 2010년이 돼서야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만들어서 요즘 노동자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서 더욱 교섭하고 투쟁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9년 이후에 99년에 교원노조법이 제정이 되고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이런 흐름으로 쭉 전개가 되어 옵니다. 그리고 그 ILO 협약 비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지금까지, 노동 3권의 그 일제시대 때부터 최근까지 이런 쭉 과정들을 보면서 노동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97년에 이제 현재와 같은 노조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그래서 그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조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우리가 지금 전노협이라고 부르는 전노협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죠. 연합단체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1991년에 ILO 공대위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그 명칭은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때 91년에 한국이 이제 ILO 가입을 계기 ILO 가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용해서 노동법 개정 투쟁을 좀 만들어내자라는 움직임이 발생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한시적인 투쟁체이기는 했지만 민주노조 운동을 결집하는 시도가 이때 이제 벌어집니다. 그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들을 때 김철식 선생님이 그 쭉 한국 그 87년 이후 노동 역사 속에서 그 도표로 만들어진 흐름 안에서도 이 ILO 공대위가 어느 시점쯤에 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 이때 이 ILO 공대위 이후에 이제 95년 민주노총 결성, 99년 민주노총 합법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ILO 기본 협약이 비준이 된 것은 무려 91년으로부터도 30년 후죠. 2021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ILO 기본 협약이 비준이 이루어지고 재작년이군요. 2022년 4월에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이 두 개의 협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87호, 98호 협약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밝히고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국내법을 정비할 국가의 의무를 지웁니다. 모든 기본 협약이 그렇습니다. 국내법이 그에 따라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98호 협약은 그 1949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98호 협약은 이 87호 협약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반노조 차별 행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우리와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 행위와 같은 내용들이 더 강화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용자의 노조 개입으로부터의 보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98호 협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부분은 단체 교섭을 활성화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교섭을 사용자들이 거부하거나 사용자 단체가 구성이 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ILO 기본 협약 기준 이후에 한국의 노동권 실태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면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ILO 기본 협약 기준을 촉구한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척박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 이 노동권 보장,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그 모든 시민들의 인식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런 운동으로 만들지 못했던 한계도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그 몇 년 전이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ILO 협약 비준을 촉구했던 노동조합에서도 이 내용을 비정규직 노조 일부에 대해서 법내화하는 것 아직까지도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었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조합들을 합법화하는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계속해서 탄압을 받아왔던 공무원이나 교원 등의 노동삼권 박탈을 다시 복원하는, 되돌리는 수단으로서 좀 사고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훼손된 권리에 대한 치유의 수단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비준을 촉구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결사의 자유의 전면적인 보장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결사와 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 확장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좀 어, 앞뒤가 안 맞는 웃기는 일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갑자기 오랫동안 묵혀놨던 특수고용 노조들에 대한 설립신고 필증이 막 나옵니다. 라이더 유니온이 설립신고 필증을 받고요. 보험설계사 노조, 대리운전 노조 등도 설립신고증을 교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국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비준을 못한다라고 계속 반대를 했던 고용노동부가 협약 비준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설립신고증을 막 내주면서 이제는 이게 다 허가제로 설립신고 제도가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그 비판을 하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노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협약 비준이 된 이후에는 노조법 개정을 또 부득부득 안 하겠다라고 필요 없다라고 노동부가 주장을 하는 그런 이 협약 비준을 전후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 비준 이후에 노조법이 사실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들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이 한 10년 동안 금지가 되다가 이 규정이 삭제가 됐죠. 어, 하지만 계약된 부분들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 노조의 대의원 자격이나 임원 자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한을 두고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더 연장을 하는 계약이 벌어집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ILO 협약을 비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권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의 한국의 노조법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문제를 좀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설립신고 제도의 문제, 방금도 뭐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는데요. 제가 그 사례로 지금 그 PPT에 담아둔 것은 청년 유니온 사례입니다. 이게 2010년도 기사잖아요. 이때까지 청년 유니온이 무려 5번의 설립 신고를 냈고 5번이 반려가 되었고 5년 만에 설립 신고증을 결국 교부받게 되는데요. 처음에 노동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조법상 결격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설립 신고증을 반려를 했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마지막까지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다가 결국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설립신고증을 내주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2000년대에 이미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일을 구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설립신고 제도라는 것이 신고가 아니라 사실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으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그 이후에 ILO 그 협약 비준하면서 특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쭉 교부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작년까지만 해도 최근까지도 그 영화 배우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노동부가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사례는 네, 아직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립신고 제도의 문제가 그 화물운송 노동자들이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나 건설기계 노동자들,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그 건설노조 사례를 보면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결성한 그 건설기계 지부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자 단체다라고 규정을 내리고 이 노동자들이 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을 공정위가 부과를 한 사례인데요. 보시면은 공정위는 이 노동조합을 사업자 단체라고 결론을 내리고 권익을 위해서 만든 건설기계 무슨 사업자 협회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기사들과 이 시기에 이제 2022년 말 이 시기에 이제 공정위나 그 노동부에서나 그 발언하던 내용들을 쭉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공정위가 우기죠. 그리고 설령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는 도무지 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들이 발생을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2년에 있었던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투쟁에 대해서 그 다루어지는 재판에서 검찰이 문건을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그 문건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대부분 개인 차주기 때문에 이들이 모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업자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맥락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쭉 돌이켜서 그 2007년, 2010년으로 넘어가는 이명박 정부 그 시기에
건설노조와 당시 공공운수 노조에 대해서 이런 화물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그 고용노동부에 해야 되는 그 뭐죠? 행정적인 신고에 대해서 다 반려를 하고 처리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노동조합을 사실상 통제하고 행정관청이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태도는 여전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노동조합과 노동삼권의 의미를 왜곡하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어, 앞에서 그 보셨던 건설 노조 사례 같은 경우에 이들이 그 사업자의 그 개개인 건설 기계에 종사하는 개개인의 사업자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사업자 단체와 다르지 않다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화물연대든 건설노조든 이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이고 노동자가 아니고 이들이 모여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익을 위해서 담합한 집단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노동조합을 이익단체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이 보장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본주의 사회를 교정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간성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 3권의 운동적인 의미를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노동 3권이라는 것도 조합원의 이익, 직업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어, 고임금 노동자들의 고임금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는 논리들과 모두 연결되어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아주 척박한 한국 사회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노조법상의 조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 노조법의 그 상세한 규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자주성을 해치는 조항들로 연결이 됩니다. 노동 3권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떻게 노동조합을 운영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세할수록 사실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규정으로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좀 그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의 탄압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작년 5월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단체 협약을 살펴봤더니 37%가 불법이고 무효더라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그 교섭, 이때 이제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던 중요한 부분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 교섭 대상이 아닌 것들을 교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나 노동조합 그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으로 이제 교섭에 관한 사항들을 일부 이제 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서 설령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 자율적인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가 응해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해서 교섭을 하고 협약으로 체결을 했다면 그것은 유효한 단체 협약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주로 경영 합리화에 대한 부분, 조직 개편 같이 정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이런 경영의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단체 협약에 그런 내용들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자를 징계할 때 노사 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조항들을 갖고 있는 경우 이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들을 단체 협약에 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정부가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다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행정관청이 개입을 해서 노동관계의 자율성 자체를 파괴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그런 정책의 내용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해치는 조항들도 역시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총회 인준 조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많이 잊혀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노조법에 보면 29조의 교섭 및 체결 권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항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조항이 그 1997년에 노조법 제정, 통합 제정을 하면서 그때 계약이 된 내용입니다. 원래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하여 어, 교섭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총회 인준 조항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었던 건데요. 총회 인준 조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회사가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서 교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어, 완전하게 체결을 하기 전에 가합의를 먼저 하고 그 가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조합원들한테 이대로 단체 협약을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절차를 가집니다. 이런 절차를 예전에는 노동조합들이 규약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들은 규약에 두고 있는 노동조합들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과반수 이상 혹은 몇 프로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그제서야 이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다시 사용자를 만나서 도장을 완전하게 찍으면 단체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인 거죠. 이것이 노동조합의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의 과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9조가 그때 개학이 되면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한테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소위 직권조인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노동자에게 불리하거나 좋지 않은 내용이 있더라도 대표자가 도장 찍고 나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이전이라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다시 투쟁을 하고 다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했겠지만 이 29조가 이렇게 개정된 이후로는 대표자가 도장만 찍으면 이 단체 협약이 확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노동조합의 모든 파업이나 투쟁이 다 불법이 되어버리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작은 표현 하나의 변화로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가 더 문제인데요. 노동 3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라는 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산업평화에 종속시키는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쟁의를 가로막는 조항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고 노조법의 구조 자체가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쟁의 조정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정 전치주의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정은 뭐냐면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막 교섭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노동위원회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중재해 주세요. 중재는 법률적으로 좀 다른 용어라서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지 이후에 합법적인 파업 절차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그 노동위원회 조정이라는 것은 쟁의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노사 간에 그 좀 더 대화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조법은 이런 조정을 반드시 먼저 받도록 하면, 쟁행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받도록 하면서
합법적인 쟁의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만드는 효과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은 어떤 걸까요? 노동부에 일단은 설립신고증을 내고 그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겠죠. 그러면 법의 노조는 어떨까요?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권을 갖지 못한 소수 노조는 아예 이 조정전치주의의 절차의 시작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건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섭청구 단일화 제도라는 것이 있죠. 사업장 안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 기업 단위 수준에서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게 대표 교섭권을 몰아주는 제도예요. 소수 노조는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하거나 이런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죠. 가능한 방법은 모두 같이 교섭을 이제 상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노동조합과 다 교섭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사용자가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노동 3권의 실현 자체를 사용자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쟁의라는 상태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노동쟁의라는 상태가 발생을 해야지 이 조정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노동쟁의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노동 조건의 결정에 대해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 다시 말하면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만 단체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시기적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기에 그 내용을 바꾸자라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재차 요구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이 끼어들어서 교섭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우리 노조법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단체 협약이 유효한 기간이 있는데 협약을 한번 체결하면 그것이 아주 옛날에는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어났다가 문재인 정부 때 3년까지 늘어났어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넓게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시기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다만 노동 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에 대해서만 이 노동쟁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아니라 뭐 다른 사안들,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해고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노조법 2, 3조 개정에서 중요하게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의 하나가 이 노동쟁의의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조법 2, 3조 개정이 뭐 이미 이제 국회에서 지나간 일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제한들도 있습니다. 노동쟁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회복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만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쟁의의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가 노동법을 개혁한다라거나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한다라거나 그럼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쟁의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연대 파업도 불가능합니다. 보통 생각을 할 때 일반 시민분들이 보시거나 노동자들이 볼 때 저 산별 노조에 어떤 비정규직 노조가 싸우고 있는데 그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 산별 노조의 모든 노동조합들이 다 같이 파업을 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파업은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다 불법이 되고 다 처벌이 되고 구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배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변명처럼 좀 해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많이 했던 민주노총이 많이 했던 그런 수많은 대정부 집회, 통파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집회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가능한 조건들만 쭉 꼽아 보자면 먼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어야 하죠. 설신고 필증을 문제없이 받아야 하고 사용자와 그 교섭 시기가 돼서 교섭을 해야 됩니다. 교섭의 내용은 그 노동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렇게 교섭을 하다가 주장이 불일치를 해서 이 교섭하기 전에 먼저 참고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거기서 교섭 대표 노조로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교섭하다가 주장이 불일치가 발생을 해야 되고 조정 절차를 거쳐서 조정 종료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합법적인 적법한 파업이 가능하고요. 그것을 모든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시기를 맞추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야
합법적으로 민주노총이 하는 대규모의 파업이 가능해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행 노조법상으로는 파업 한번 제대로 하는 게 거의 바늘구멍에 코끼리 지나가기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면서 야기되는 것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입니다. 그 노조법 3조 개정을 하려고 했던 3조의 현재 내용이 뭐냐면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면책을 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민형사상 면책을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법에 의한이죠.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를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거의 없고 그런 경우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법 위반으로 불법 파업이 되고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렇게 되면 동시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씌워지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사용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시작이 이 노동 3권을 억압하는 노조법에서 사실은 그 씨앗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어, 노동 3권을 제약하는 조항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상권 보장을 위해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인데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던져두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쭉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노사관계에서 대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그 형식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할 때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만큼 손해받고 영업이익 창출 못했으니까 노동자들한테 이만큼의 손해배상을 물려야 돼라는 형식적인 힘의 균형으로는 사실 노동삼권을 구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동삼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서만 그제서야 노사관계의 대등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사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파업은 없을수록 좋다라는 시각들이 있죠. 앞에서도 살펴봤던 산업평화라는 논리, 그리고 분쟁을 비용으로 바라보는 시각. 한국 사회는 그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아직까지도 산정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각 자체가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사회를 향해서 발언하는 통로를 막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만 만들 수 있으면 되냐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노동 3권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파업을 하고 그 힘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노동 3권은 세계가 일체적으로 모두 보장이 되어야만 사실은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체만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방식이 과거에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 노동삼권 보장하겠다면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하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노동단체는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은 허용을 해주겠다. 그런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단체 행동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과연 노동상권의 보장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최근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별 노동 조건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대상은 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자성이 현재 법상에서 잘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권리를 보장하자 노동 조건에 대한 그러면서 노동 3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역시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단체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느냐, 교섭 구조만 갖추어진다고 노동상권이 보장되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파업은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그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것이냐. 현재 노조법의 구조는 그렇게 제약을 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노동상권에서 가장 핵심은 자본의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죠.
사실은 그것에서부터 일터를 바꾸고 노동조합의 결성까지 이르는 그 힘을 만들어가는 이 노동 3권이 일체로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만 온전하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권리가 보증될 때만 활동할 수 있냐, 설립신고 제도의 문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결사에 대해서 이름 붙여진 것일 뿐이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신고필증이라는 종이를 준다고 해서 종이를 줄 때 그때에서야 보장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유독 민주노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노동자 조합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성을 담고 있고 연대성을 담고 있고 자본에 맞서는 그 자주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오랜 어용노조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뒤집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획득하는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민주노조라는 말이 굉장히 소중하게 쓰였던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도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맞서서 싸워온 노동자의 결사이고 그것에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일 뿐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냐. 그 작년, 재작년부터 정부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낡은 노동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표현에 동의를 하면서 실은 노동 3권을 통제하는 노조법의 면면에 남아있는 그 일제화 치안유지법부터 미군정 시기의 노동 탄압 그리고 유신정권, 군사정권 내내 이어져오는 역사의 찌꺼기들을 한 번도 일소하지 못했어요. 그것이야말로 낡은 잔재이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국회 때 우리가 2, 3조 개정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노조법 전반에 대해서 노동상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다시 쓰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 더더욱 확산되고 있는 불안정 노동에 맞서서 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논의를 넘어서서 더 확산되는 불안정 노동 체제 하에서 우리가 새롭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권리부장 체계를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논쟁을 해야 될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쉬셔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좀 오늘 이야기를 길게 했죠. 예, 괜찮으시면,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켜고,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그 화면을 켜거나 뭐 채팅이나 여러 가지가 좀 어렵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잠깐 쉬자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걸까요? 아니죠?